기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이야기는요, 일본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요. 일본의 최고 현상금을 걸고 수사를 했었던 살인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일명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요, 일본에서 결국은 범인이 잡히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단란한 가정은요, 일본 도쿄의 세타가야구에 있는 회사원 가족입니다. 아빠, 그 당시 44세 미야자와 미키오, 그리고 어머니가 41세 야스코, 딸 8살 리나, 그리고 아들 6살의 레이군까지 이렇게 4명의 이 가족은요, 너무도 화목한 가족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가족은 사건이 발생한 시각이요, 2000년 12월 30일입니다.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범행이 일어났는데요. 2000년 12월 31일 오전에 옆집에 살고 있던 엄마 야스코의 모친이 딸의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질 않아서 찾아가셨대요. 여러 차례 전화를 받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갔을 때 이 네 가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고 신고를 하게 된 거죠. 자, 일단 제가 미키오의 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키오의 자택은 3층 주택으로 된 2층으로 된 주택으로 지어진 집이라고 해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이 외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고요. 이 옆집에는 부인의 모친과 언니 부부가 같이 살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바로 옆집인데 살인사건이 일어났어도 몰랐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당시 이 주택지는 30채 정도의 집이 모여 있었대요. 공원 토지 확대 사업으로 재개발이 확정되어서 다른 주민들은 모두 이사를 간 상태였고요. 피해자 일가도 4개월 후에 2001년 4월까지 사이타마현이라는 도쿄 근방 도시로 이사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자택 주변은 이미 집을 허문 곳도 있었고요. 무척이나 의심스러웠고 밤이 되면 아주 조용했다고 해요. 1층에는 아빠 미키오가 사용하는 서재, 그리고 응접실, 그리고 차고가 있었고요. 2층에는 욕실과 화장실, 그리고 아이들의 방과 작은 베란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3층에는 엄마 야스코와 딸 리나가 침실로 사용했던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이 집의 뒤편에는 공원이었고요. 그 당시 범인이 어디로 들어왔나 예상을 해봤을 때 공원에 펜스를 올라타고 2층 욕실 창문을 통해서 침입했다고 추정이 된다고 해요. 펜스가 뭐냐면요, 그 집들 뒤에 보면 울타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벽 담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 만들어 놓은 높은 펜스라고 하는 울타리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펜스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을 목 졸라서 죽입니다. 그리고 1층에서 서재에 있던 아빠는 깨림직한 소리를 듣고 2층으로 올라가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대요. 그런데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는데요. 가는 도중에 아들을 질식사시키고 내려오던 범인에게 회칼로 머리, 얼굴, 상반신, 엉덩이, 그리고 다리를 비롯한 하반신을 칼로 난도질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 아버지를 이게 찌르다가 칼이 부러진 거예요. 앞에 날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미쿄의 머리 부분에서 그 부러진 칼날이 발견이 되었고요. 범인은 미쿄의 몸싸움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고 출혈이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이 아버지를 찔렀을 때. 그리고 미쿄를 살해한 뒤에 범인은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고 있던 아내 야스코와 딸 니이라를 덮쳤어요. 근데 두 사람은 경상을 입고 도망을 치게 돼요. 정말 미친 듯 두 사람은 도망을 쳐요. 범인은 계속 쫓아오고요. 범인은요, 앞에 부러진 칼날을 버리고 부엌에서 쓰던 식칼을 다시 가지고 와서 도망간 두 사람을 쫓아가서 결국엔 미친듯이 난도질해서 살해를 해요. 야스코와 니이나는 2층에 쓰러져 있었고요. 얼굴과 목, 등, 상반신 중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앞니가 부러진 식칼로 수십 번을 찔린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엄마의 얼굴이, 엄마의 시신이 가장 잔인하게 죽어 있었다고 하네요. 보통 영화에서 보는 칼로 이게 푹푹 찌르는 그런 살인법이 아니라 그 서든어택이라는 그 칼전할 때나 아니면 군인들이 쓰는 그 칼 사용법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찍는 그런 형태였다고 해요. 상처가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요, 이렇게 찌른 거예요. 잠시만요. 사진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칼을 들고 대부분 이렇게 찌르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찌르잖아요. 찌르게 되면 이렇게 찌르나. 근데 이 사람들은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찌게 있었대요. 이렇게. 군인들이나 훈련 받을 때 하는 그 칼법 있죠. 이렇게 찌르는. 특히 부인 그런 형태였다고 해요. 근데 후에 다락방에서 장녀의 피가 묻은 휴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 휴지가 어떤 휴지냐면요, 왜 공격을 받았을 때 막 피를 흘렸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의 상처를 치료해주던 휴지라고 해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얘기 들었을 때. 특히 부인은요, 얼굴 부분을 칼로 파낸 듯한 깊은 상처가 있었고요. 장롱에서 꺼낸 듯한 옷이 얼굴에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참혹했다고 해요. 이 일가족은 평화롭게 살던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침입한 살인범에 의해서 공포에 떨며 참혹하게 명을 당한 거죠. 정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제부터 정말 그 미스테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증거가 수두룩한데 아직까지도 범인을 못 잡았다고 말씀드리셨죠? 아직 미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수두룩하게 발견됐던 그 범인이 남겼던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그렇게 무차별하게 아이들과 엄마 아빠를 죽인 후 냉장고에서요, 차 음료와 메론을 꺼내서 먹었어요. 그리고 냉동실에 있던 아이스크림을요 4개 이상을 꺼내 먹었어요. 그 흔적들이요 집안 곳곳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사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는 거예요. 정말 미친놈이다, 미친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놓고 아이스크림이 목으로 넘어가. 정말 차마 역사 욕은 못하겠지만 참 많이 화가 나네요. 그 당시에 그 아빠를 공격하면서 상처를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범인이 남긴 혈흔 자국이 있었어요. 그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음주나 흡연의 증거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 안에 있던 서류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막 찢어요. 그리고 욕조에다가 뿌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서류를 우발적으로 들어왔다면 서류를 굳이 찾아내서 찢어버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손으로 찢은 서류가 있었지만 가위로 자른 서류도 있었다고 해요. 살인을 저지르고 왜 일을 2번이나 했을까요? 그런 일을 왜 저질렀을까요? 범인이 집안의 물건을 찢을 때 아래에서부터 위로 서랍을 연 흔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 빈집털이의 패턴과 똑같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전화선을 이렇게 뽑아버리는데요. 전화선을 뽑아버리니까, 그랬으니까 야수코의 어머니가 아무리 전화를 했지만 전화가 안 받았고 안 됐던 거죠. 전화선을 뽑아버렸으니까. 또한 범인은 살해를 저지르고 나서 살인 현장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을 했어요. 그 접속 시간이 31일 새벽 1시 18분, 오전 10시 5분에 기록이 남았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장모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요, 무려 오전 10시 30분이었어요. 이 부모님이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이 부모님도 어떻게 될지 몰랐던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10시 5분에 기록을 남겼고, 이 장모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10시 30분이었어요. 25분이라는 시간 전에까지도 이 집안에 이 범인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 컴퓨터까지 하고 밤 10시까지 그 집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컴퓨터를 썼으니까 키보드나 마우스에 지문이 검출되었다고 예상을 하시죠? 하지만 키보드에는 지문이 검출이 되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마우스에는 지문이 검출되었다고 해요. 인터넷은 오랜 시간이 아닌 5분씩 접속을 했었는데요. 미키오의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고요. 대학교 연구소 사이트 안에 들어갔고요. 과학기술부에도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범인은요, 연극표를 예매하려고 예매 사이트를 즐겨찾기를 해두었다고 해요. 그런데 연극표 사는 것 자체를 실패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았다고 추정해요. 범행 후 집에서 이 사람은요, 또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집에서 대변을 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대변을 놓고도 변기에 물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DNA 검사를 했지만 별다른 것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약 10시간 동안 살인 현장에 있던 범인은요, 수면도 취했대요. 2층에 있던 거실 소파에서 수면의 흔적이 있었다고 해요. 또한 범인은 자신의 피가 묻은 티셔츠를 벗어서 개놓고 이렇게 차곡차곡 개놓고요, 미키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약품 상자를 찾기 시작해요.
다쳤다고 했잖아요. 약품 상자를 뒤져서 반창고를 찾고요. 반창고가 없으니까 또 방을 뒤져서 생리대로 지혈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얼마 전에 알렸던 사실인데요. 원래는 군대에서 지혈대로 사용한 게 생리대래요. 그게 개발이 되면서 현재 여성용품이 된 거가 생리대라고 하네요. 제일 중요한 게 목격자 정보인데요. 사건 발각 당일 오후 5시 20분경에 토부 니꼬역 도착 토부 열차 안에서요. 손에 상처를 입은 남성이 타고 있다 라는 목격 정보가 들어왔었어요. 처음엔 반창고를 붙이고 있을 정도의 상처로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조사 본부의 추적으로 오른손에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요. 이 남성은요, 아사쿠사발 쾌속 열차에서 같은 역에 하차한 승객 20명 중에 한 명으로요. 사무실에서 영무원에게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으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영무원이 상처의 원인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다치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열차 안에서 칼을 떨어뜨려서 손이 베었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열차 안에선 한 방울의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니 뼈가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다쳐서 칼에 찔려서 다쳤는데 피가 한 방울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남성의 외형은 30세 정도의 신장 약 170cm 정도, 그리고 몸집이 말랐지만 좀 몸이 마른 체형이었지만 몸집이 좀 컸으며 녹색의 힙색을 메고 녹색의 가방을 메고요. 검은 자켓을 입고 청바지에 하얀 운동화를 신었다고 진술을 해요. 이 본 목격자가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조사 본부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대로 묵살당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건 10개월이나 지나서였다고 해요. 참 이 조사하는 경찰도 웃기지. 10개월이 지났는데 10개월이나 긴 시간이 지났는데 뭐가 나올까요? 이미 단서나 그런 증거들은 다 없어진 이유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범인이 착용하고 있던 옷들인데요. L 사이즈의 나그랑 티셔츠와 유니클로의 검은 점퍼를 통해 신장 170cm 전후, 허리 둘레는 83cm 전후라고 추정이 된다고 해요. 잠시만요 여러분, 사진이 아니다. 다른 걸 올려야 돼. 다른 걸 올려야 돼. 잠시만요. 이 사진이 아니라요. 에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야. 제대로 된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사진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L 사이즈의 나그랑 티셔츠와 유니클로의 검은 점퍼를 통해 신장 170cm 정도, 그리고 허리 둘레는 83cm 전후라고 추정이 된대요. 그래서 범행 시에 미키오 씨와의 그 몸싸움에서 손을 다쳐서 묶은 혈액이 A형으로 판결이 났는데요. 그 경시청에서 추정한 결과 1965년에서 1985년생, 사건 당시에 15세에서 35세,
이 사이의 남자라고 해요. 그리고 범행 방법으로 보아 대담하며 뻔뻔함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대요. 윗옷을 벗어서 가지런히 접어놓은 것으로 봐서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자택에서 수십 개의 지문이 남겨져 있었는데요. 지문은 소용돌이형이었으며 과거 범죄자들의 지문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전과자는 아닌 것으로 추정이 돼요. 범인은요, 너무나도 많은 유류품들을 남겼어요. 지문도 남겼어요. 근데 범인 검거의 실마리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계단에서 검은 장갑, 녹색 머플러, 모자, 흉기로 사용된 21cm의 식칼, 검은 손수건 2개, 힙색, 그리고 족적에서 한국의 슬레진저 운동화를 신은 것으로 판명났다고 해요. 왜 또 하필 한국인이야. 한국인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 한국인일 수도 있죠. 지문에서 사람이 안 나왔으니까 한국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자,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이 범인의 이상한 좀 이상한 점에 대한 요약을 제가 해봤는데요. 일단 범인은요, 범행 후에 자택에 있던 물건들을 사용해서 극히 대담하고 엽기적인 행동을 보였는데요. 제가 그 글을 요약하자면요. 첫 번째, 일가족을 살인한 뒤 피해자의 자택 냉장고에서 페트 용기에 담겨있던 음료수와 멜론, 그리고 아이스크림 4개가량을 꺼내서 먹은 흔적이 발견됐고요. 어떤 살인범이 이런 식으로 집에 있던 거를 먹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참 대담한 성격의 범인이라는 것이 여기서 느껴지죠. 그리고 범행 중에 껌을 씹고 있었대요. 그리고 오른손에 상처가 생긴 출혈을 자택에 있던 생리대를 이용해서 막는 방법을 썼고요. 범행 후에 자택에서 대변을 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심지어 변기를 내리지 않아서 대변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시사통신의 2010년 12월 24일 보도에 따르면요, 대변에서 검출된 대변에서 검출된 DNA에 검출된 야채를 참깨로 무친 음식은요, 피해자들이 먹지 않았던 음식이라고 해요. 위에 있던 내용과 전혀 틀리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5번째, 2층 거실 소파에서 수면을 취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었잖아. 근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지? 이 정도로 뻔뻔하고 대담한 남자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6번째, 2층 거실 소파에서 신용카드와 수첩, 은행, 예금 통장, 그리고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이 표시된 서류가 분류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7번째, 찬장과 책상의 거의 모든 서랍이 아래서부터 위로 열려 있었고요. 욕조 안에는요, 영수증이나 서류, 그리고 타올, 쓰레기, 그리고 난잡하게 이것저것이 어질러져 있었대요. 그래서 집안을 탐색하고 쓸모없는 물건은 욕조에 버린 것으로 추정을 해요. 또한 이 욕조에 어질러져 있던 서류 그리고 광고지들은요, 가위나 손으로 찢긴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냥 버린 것도 아니라 찢어서, 그리고 가위로 잘라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8번째, 1층 서류에 있던 컴퓨터로요, 인터넷을 한 흔적이 발견됐어요. 아이스크림은 인터넷을 하는 중에 먹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스푼을 사용하지 않고 컵 용기를 손으로 움켜쥐고 입으로 먹었다는 특이점이 보여요. 어떻게 먹었냐면요, 이렇게 먹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먹은 게 아니라요, 이렇게 먹은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움켜쥐고 입으로 먹었다는 특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 기록은요,
피해자의 회사 사이트와 대학교 연구실 홈페이지 등이었고요. 극단 세계의 무대, 그러니까 극단 사계라는 무대, 그러니까 사계라는 연극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 무대 티켓을 예약하려다가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인터넷을 한 뒤에 그냥 이 종료 버튼이 아니라 콘센트를 빼서 전원을 끈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은요, 2번으로요. 첫 번째는 오전 1시 18분경에, 두 번째는 같은 날 오전 10시 5분경. 야스코의 모친이 전화를 걸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범인은 바로 도주하지 않고 10시간 정도의 장시간 동안 집 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인터넷 접속 시간이 오전 1시 18분과 오전 10시경으로 추정이 되었지만요, 두 번째 인터넷 접속에 대해서는 컴퓨터의 오작동이라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요, 첫 번째 인터넷 접속 이후에 도주한 것으로 수사 방향을 수정하였다고 해요. 재현 실험 결과에 따르면요, 마우스가 어떤 충격이나 움직임에 의해서 떨어지는 바람에 컴퓨터의 접속이 가동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또한 31일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불이 소등되었다는 증언도 나왔어요. 새벽에 수상한 사람이 목격되었다는 나오고 있어서요, 새벽 1시 때에 도주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지금 현재 수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일본 경찰의 감식 결과로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성의 지문과 범인의 지문이 일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결국 한국 사람이었다는 거네요. 한국 사람이 이 일을 벌였다는 거네요. 사건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 한국으로 조사원으로 파견을 보냈지만 사건 조사 협력을 한국 정부 측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고 일본 경찰 측은 이야기를 했대요. 범인이 신고 있던 신발은요, 영국 브랜드 슬레진저로요, 한국의 메이커가 1998년 10월부터 2000년 11월 사이에 4,530켤레를 제조하여서 판매를 했었대요. 이 신발이 만들어진 곳은 중국 길림성 연변에 조선족 자치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또한 이 유류품으로 남겨진 합색이 한국제였는데요. 아까 이 디로메는 이 합색이 한국제였대요. 그리고 판매는요, 관동 지역의 할인 매장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요, 가방 표면에 붙어있던 세제가 일본 내에서 판매하지 않은 종류의 5단에서 검출된 모래가 있대. 그 모래는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모래일 가능성이 높아서 미국인이거나 미국과 관련이 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하여서 이 범인은요, 일본 이외의 나라에 갔다 온 적이 있는 인물로 추산되기도 했대요. 범인이 신고 있던 신발 사이즈는 한국 사이즈로 28cm 또는 일본 사이즈로 27.5cm이며 당초 28 사이즈는요, 일본 내에서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신발 외관이 한국 사이즈 28cm와 같은 27.5cm의 물건은 일본 내에서도 판매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해요. 최근에 발매된 세타가야 일가 살인사건 15년째 새로운 사실이라는 저널리스트, 이 저자인 저널리스트 책이 나왔는데요. 이 저널리스트가 히토츠바시 후미야의 말에 의하면요, 이 저널리스트의 이름이 히토츠바시 후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에 의하면요, 한국으로 건너가 남성의 족적을 직접 취재하고 지문을 채취한 결과 범인의 지문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요. 또한 이 사람은 군인이었고요. 현 사건을 필요 이상으로 잘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 한국인의 가명은요, 이인은으로 조사에 따르면, 가명이에요. 본명이 아니라 이인은이라는 이 가명을 가진 이 한국인은 조사에 따르면 이 남성이 실행범이고 살인을 사주한 사람은 카네다라고 하는 제3의 일문이라고 자백을 했는데, 부동산 브로커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남자라고 해요. 사건 당시에 미야자와 가족은요, 카미소시가야의 공원 확장으로 인해서 토지를 도쿄도에 매각하여서 1억 수천만 엔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노리고 한국인 이은은을 이용해서 범행을 사주했다는 것이 이 저널리스트의 주장이에요. 조금 황당한 것은요, 미해결 사건의 범행을 추측하는 방송 프로그램 TV의 힘이라는 일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일본에 대해 전혀 모르는 미국의 초능력 조사관을 불러서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려보게 했대요. 근데 얼굴의 형상이요, 광대 가진 일본인 얼굴이 아닌 한국계 얼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면서도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한국인이라는 말이죠. 한국인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아까 그 지문이 일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말이 있네요. 이 범인이 한국 사람이라고. 제가 그 몽타주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얼굴이었다고 해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어딜 봐도 한국 사람의 얼굴형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얼굴형만 보고 어떻게 뭐 일본인지 한국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요, 이 몽타주를 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라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해요. 정말 이 범인은 잡히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잡히지 않고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해요. 이 행복한 가정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하늘로 올라갔는데요. 이 일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붙인 이 범인은 누굴까요? 정말 한국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본인이었을까요? 이 저널리스트가 말한 주장대로 한국 사람이었으면 정말 가슴 한구석이 참 많이 아프네요. 자, 오늘은 일본 미제 사건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에서도 3대 미제 사건이 있잖아요. 일본 미제 사건도 정말 미스테리하네요. 이 저널리스트가 조사한 한국인 이인은이라는 가명을 가진 이 범인이 정말 범인일까요? 한국 사람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범인이 우리 주위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기까지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사건에 대해서 조사해왔습니다. 여러분, 재밌었다면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전 여기까지. 여러분, 다음 사건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사건은 이거 끝나고 화살표 방향을 눌러주시면 다음 사건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추천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